그 노인은 매일 아침 7시 반이 되면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 역전 작은 분식집 창가 자리, 그곳이 그의 지정석이었다. 수십 년간 한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는 유난히 신비한 인물로 여겨졌다. 늘 단정한 옷차림, 시간 맞춰 들르는 식당, 그리고 분식집 사장과 나누는 정체불명의 대화들. 나는 우연히 그 노인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다. 날이 유난히 흐렸고 우산 없이 컸던 나에게 분식집 앞 처마 밑 그 노인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미숫가루를 홀짝이며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장은 나를 보며 조용히 손짓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자리 창가에 앉았다. 그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변엔 이상한 집중력이 있었다. 말없이 앉아있던 시간조차 마음이 정돈되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나는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말없이 눈빛만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시간. 어느 날 사장은 내가 남긴 고추장을 치우며 말했다. 그 노인은 과거 유명한 요리사였다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인물이었고 귀국 후엔 유명 호텔 주방장을 지냈단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걸 그만두고 이 동네로 왔고 그 후로는 요리 대신 이 분식집에서 아침을 시작한다고 했다. 나는 놀랐다. 그 깔끔한 손동작, 조용한 태도는 분명 오랜 단련의 흔적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그 후로 나는 더욱 자주 분식집에 들렀고 그 노인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늘 같은 메뉴를 시켰다. 따뜻한 미숫가루 한 잔,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나물 반찬. 처음엔 단순히 식습관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 식사를 했다. 달걀을 정확히 2조각 내고 나물을 젓가락으로 3번씩 나눠 먹었다. 나는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다. 왜 항상 같은 식사를 하느냐고. 그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몸이 기억하는 맛이 있다네. 그는 덧붙여 말했다. 나이를 먹으며 입맛도 변하고 위장도 약해지고 어떤 음식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기운을 되찾아주는 식단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의 식단은 단순했지만 섬세했다. 한의학 공부도 했다는 그는 오장육부의 순환을 생각하며 메뉴를 구성했고 계절마다 반찬의 조합도 달라졌다. 봄엔 쑥나물과 달래, 여름엔 오이와 가지, 가을엔 도라지와 무, 겨울엔 무청과 시래기. 그가 만든 식단은 말하자면 절제된 풍성함이었다. 그 노인과 가까워진 어느 날 나는 내 건강에 대해 털어놓았다. 잦은 두통, 소화불량, 쉽게 피로해지는 몸.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매일이 무기력하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 걸세.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는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네기 시작했다. 쪽지에는 매일 다른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떤 날은 소금 대신 웃음으로 간을 해보게, 또 어떤 날은 걱정은 생강차로 덮어두게. 나는 그 쪽지를 따라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식사를 천천히 하고 물을 미지근하게 마시고 걷기보단 햇살을 쐬며 앉아 있기도 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몸이 가벼워졌다. 약도 특별한 운동도 아니었지만 내 일상은 점점 건강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분식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틀, 사흘, 닷새가 지났다.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갑작스럽게 요양원으로 들어갔단다. 나는 허전한 마음으로 그가 남긴 쪽지들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쪽지에 적힌 문장을 발견했다. 건강은 음식을 넘어서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법. 그게 제일 먼저일세. 두 번째 이야기. 그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자영업자였다. 동네에서 조그마한 문방구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분필 냄새와 색색의 노트들, 방과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일상이자 삶의 활력소였다. 하지만 요즘 따라 몸이 쉽게 피곤하고 손가락이 자주 저리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뎠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한 청년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보는 동네 토박이었는데 오랜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아직도 이 연필을 파느냐고 물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연필은 아직도 학생들한테 인기 많지. 청년은 연필 5자루를 집더니 계산을 하며 예전처럼 이 가게 냄새가 좋다고, 어릴 땐 그게 참 신기했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갑자기 무언가 번뜩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냄새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자신이 예전처럼 향에 민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가 며칠 전 담근 유자청의 향도, 가게 입구에 피운 아로마 향초의 향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나서 근처 향초 공방을 찾아갔다. 조용한 공간에 들어서자 진한 라벤더 향이 훅하고 코끝을 때렸다. 그는 주인에게 향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공방 주인은 친절하게 여러 가지 향의 종류와 그것이 몸과 마음에 주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시트러스 향초를 하나 구입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향초를 피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분위기 조성이었지만 점점 그의 생활은 변하기 시작했다. 향에 따라 아침의 기분이 달라졌고,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가게가 따뜻한 느낌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도 오늘은 복숭아 향이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오늘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향초를 고르다 보니 자연스레 후각 감각을 더 세심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후각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심코 지나치던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었다. 비 오는 날 가게 앞 나무 냄새, 연필을 깎을 때 나는 나무의 미세한 향, 아이들이 들고 온 빵 봉지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 그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후각을 키우기 위한 생활 습관들을 하나둘 늘려갔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 향을 맡아보고, 가게 한쪽에 허브 화분을 두어 손님들과 향을 나눴다. 심지어 향을 주제로 아이들과 미니 수업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오렌지 껍질을 가지고 방향제를 만들었고, 또 어느 날은 종이에 한 방울씩 향을 뿌려 마치는 향 퀴즈를 열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그는 매일매일이 새로웠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건강 관련 책에서 후각과 뇌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다. 후각 자극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단순한 취향이자 감성적 요소라고만 여겼던 향이 실제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니. 그는 이후 더 본격적으로 향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향수학, 아로마 테라피, 후각 자극 요법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향 관련 강좌에도 참여했다. 그곳에서 그는 또래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향 나누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작은 소모임을 만들기까지 했다.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문방구 주인이 아니라 마을의 향 전문가처럼 불렸다. 손님들이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데 무슨 향이 좋을지 물었다. 그는 환한 얼굴로 라벤더, 베르가못, 로즈마리의 향을 소개하며 추천해 주었다. 몇 달 뒤 그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지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의사는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몸 상태가 아주 좋다고 말했다.
그는 웃으며 향 덕분이라고 대답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건강은 꼭 운동이나 식단만이 아니라 이처럼 향기로운 작은 습관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향 하나,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